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단기 반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로 일단 먼저 보면은 미국채 10년 금리가 5%를 넘었다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사실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급준비금이 일단 늘었던 부분이 제일 컸었는데, 이제 그거랑 하나 찾아보니까 이 재무부 쪽 요인이 있더라고요. 재무부 쪽 요인이 있는데, 일단 오늘 그거 중심으로 좀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미국채 10년 금리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좀 알아야 될 거는, 이건 이제 그 DB 쪽 이제 DB 이제 금융 투자 이제 애널리스트 이제 문홍철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쓴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기 이제 T빌 이제 1년 미만짜리 이제 단기 국고채죠. 이제 월간 순 발행이 이제 12월 달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이제 감소가 이제 유동성이 감소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국채가 발행이 줄어드는데 이제 순발량이 왜 달러 유동성이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할까라고 하면은 이제 마치 그런 거죠. T비를 발행을 하거나 어차피 국채 발행을 해야 될 양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100이라고 치죠. 근데 이제 전에는 T비를, 그러니까 아주 예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T비를 한 15하고 노트나 본드를, 그러니까 장기채죠. 노트나 이제 본드를 이렇게 85죠? 이제 85%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리 여기고 이제 이게 15죠. 그러니까 단기 국채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얘네 쪽이 거의 대다수였었어요. 이 비일자리가. 근데 이제 왜 비리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되냐면은, 이 단기 레포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내가 국채로 레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국채에 투자해서 내가 차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드나 노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입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금리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T빌자리가 유동성에 더 좋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좀 됐다라는 일단 그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따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 BTFT라는 게, 그러니까 BTFP 이제 뱅크텀 이제 펀딩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이제 연준에 이제 은행들이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데, 이제 이게 1년짜리 OIS 수합 금리랑 거기다 10bp 더한 걸로 이걸 받는 건데, 이게 한 5% 초반 요 정도 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5.2라고 하죠.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5.5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차입한 다음에 요거에 재투자하는 지금 차입거래를 하고 있어서, 요게 지금 거의 한 1,500억 달러 정도 지금 아마 될 겁니다.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결국 연준 총자산이 좀 증가되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QT가 덜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결국 한 2달 정도 QT 양이죠. 근데 요게 결국 한 방에 3월에 이제 끝나거든요. 이 BTFP가 좀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일단 요거 설명에 앞서서 이 이코노미 21, 제가 좀 요즘에 재무부 쪽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재무부 쪽을 이제 찾아보다니까 찾은 건데, 여기 참 홈페이지가 좋더라고요. 요 연준 와처라고 있는데, 이 양영빈 기자님이 쓰시는 건데, 되게 내용이 좋아서 꼭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상당히 이제 연준 쪽이나 이 재무부 쪽을 좀 잘 아시는 기자분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감사히 잘 봤었고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많은데,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면은, 결국 이 미국채 5% 금리가 넘고, 제가 이건 구두로 얘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국채 발행을, 장기 국채 비중을 이제 그 전에는 확대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었다가, 10년물 국채 금리고 이게 S&P인데요. 파란 색깔이. 단기 국채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제 금리가 확 떨어졌던 겁니다. 아까 이제 B를 많이 늘렸다는 거죠. 이게 노트랑 본드고, 이때는 이제 B를 늘리고 그랬던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다시 단기 국채 비중이 줄어들고 장기 국채가 확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단기 국채를 다 받아주던 돈들이 일단 RRP들이었고요. 그 RRP가 이제 3월이면 끝납니다. 실제로 지금 속도라면은. 그래서 이 RRP가 받아주질 못하죠, 단기 국채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 국채로 넘어가야 된다가 일단 첫 번째고요. 여기 자체에서도 이게 뭐 1월 말 예상, 이건 뭐 추정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재무부 자체에서도 결국 알겠죠. 본인들도 잘 알 겁니다. RRP가 곧 소멸이 될 거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국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 단기 국채를 순상환하는 역할이 2분기부터는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런 거죠. 장기 국채 발행 비중이 확대가 되면 증시는 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차를 두고. 그 부분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 순서대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본드랑 노트를 발행하던 거를 T빌로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T빌은 이제 레포로 신용 창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좀 나서 금리 쪽이 더 좋아졌던 부분이 있고, 장기채 국채를 발행을 안 하니까 장기 국채가 좀 내려오는 효과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증시에 좀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지속되긴 어렵다. 지금 이제 곧 3월 안에 결국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게 뭘 발행할지, 발행 구조가 1월 31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1월 31일부터 뭐 사실 이미 좀 금리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한 0.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2,1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한 3,600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3,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한 15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한 2,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개인이 한 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기관이 6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38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지표보다 일단 수급 쪽 먼저 보면은 일단 미국적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는 다시 좀 숏 포지션이 좀 증가가 된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포지션은 일단 나스닥, S&P 합쳤을 때 숏 포지션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좀 보합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게 베이시스도 그렇고 크게 확대까지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지부진하면서 수급 쪽에서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사실 이번 주간은 수급적인 요인은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건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한 3천억 정도 감소가 되면서 거의 한 18조 1천억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DXI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저는 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주가에는 결과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리라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이제 국내 쪽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일드갭도 계속 좀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패드 모델도 계속 좀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증시 쪽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쭉쭉쭉쭉 결국은 계속 올라가리라 보여지고요.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것도 결국은 같이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리라 보여집니다. 여기 패드 모델도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증시가 하락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리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실질금리랑 이제 BEI,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기대 인플레이션 좀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뭐 약간 보합 정도인데 아주 미세하게나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국내 쪽도 BEI 다시 오르고 실질금리는 뭐 크게 오르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은행 뭐 중금대 이제 한 9조 정도는 뭐 사실 그냥 발권력을 써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을 해준 거죠. 은행을 통해서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 때문에 실질금리가 뭐 좀 계속 눌리고 있다. 아무래도 총선의 영향이 제일 크죠, 사실 그 부분이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 계속 얘기되지만 이거 PIR 여전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국내 쪽 아파트, 미국 PIR 뭐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안 좋아 보이고요. 이제 영국 쪽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은 수준. 미국 부동산 가격, 실질 주택 가격이나 사업용 부동산도 주택은 뭐 여전히 비싸고 사업용도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과거 저점 대비해서는 뭐 저는 여기까지 결국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쪽 아파트도 실질 가격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천인당 주택수도 계속 높아진 상황에서 뭐 쉽게 공급이 뭐 좀 유지가 된다고 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안 빠질 가능성보다는 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의견을 앞서 이제 지중 같은 경우가 증가했던 게 이제 이 BTFP가 이제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이제 전주 대비해서 113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TGA는 한 13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RRP는 1048억 달러 정도 대규모 좀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 순유동성은 한 13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BDI랑 뭐 SCFI 살펴보면은 SCFI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BDI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계속 후티나 뭐 파나마가 좀 가뭄이라 돼 있는 부분 둘 다 뭐 좀 영향을 계속해서 좀 중기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은 오늘 뭐 신용 창출 쪽에서도 이제 미국 쪽도 얘기를 드리면은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 뭐 결국 예대율이 100%가 되면 항상 문제인 거거든요. 2000년 100%가 되고 붕괴가 됐고 증시가 2008년도도 예대율 100%가 붕괴가 됐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예대율이 한 70%밖에 안 되는데 왜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이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때문에 이게 자본 대비 자산인데요. 이게 GSIB 글로벌 시스템 이제 임포턴트 뱅크거든요.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5%를 넘어야 됩니다. 이게 5%를 넘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현금도 자산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예금 자산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 자산이 커짐으로써 자본이 미국 쪽은 계속 배당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증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한 6%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금을 더 늘리기 어렵다. 이 SLR 규제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예금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 금리가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요 금리 창에다가 그냥 띄워 놓고 있는데 보시면은 미국의 그냥 이제 수십 출금식 예금 금리도 0.5 정도밖에 안 되고요. 1년짜리 예금 금리가 한 1.86 정도 됩니다. 상당히 낮죠. 기준금리 5.5인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은 예금을 안 받으려고 일부러 예금 금리를 낮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은행들이.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 돈들이 간 게 이 RRP로 간 거예요. 단기 금융 시장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이제 그 미국의 단기 국채인 T비를 다 사줬는데 이제 이게 결국 고갈이 되면은 미국 국채는 이제 누가 사주냐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제 누가 사주냐? 미국 국채는 누가 사주고 이 신용 창출이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 자산은 또 누가 사주냐는 거죠. SLR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얘기를 드렸죠.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전 금융기관 금리가 아니라 이 예금과 대출을 다 합친 전체 금융기관
데이터로 살펴보면은 총합 이 예대율이 뭐 거의 87.4, 거의 최고치거든요. 더 이상 이제 사실 신용 창출이 우리 국내도 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뭘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도 사실 국내는 요 가계부채가 가장 문제고, 그리고 이제 국내도 뭐 사실 그 정부 부채 대비 GDP가 막 50 몇 %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막 좀 재정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다 합치면 한 110%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 미국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 120%인가? 뭐 데이터 보시면은 미국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도 그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고령화가 계속 되면서 그런 연금 부담은 계속 더해질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사실 지금 특별히 다르지 않는, 둘 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쪽 정부 부채도 122%, 뭐 장난 아니죠. 거의 거의 세계 대전 하던 그 시절보다도 높은 금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돈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 구채도 이거 다시 다 계속 적자니까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데, 장기 국채 금리를 찍으니까 장기 국채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T-빌로 돌려놨더니만 지금 또 RRP가 다 깎여 내려가니까, 이제 또 RRP 다 깎일 게 무서워서 또 다시 장기 국채 내리면 또 다시 장기 국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T-빌로 못 돌아오잖아요. 이제 RRP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번에 이제 미국 쪽은 상대적으로 랠리를 했던 게 이 T-빌 쪽으로 해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좀 났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뭘 더 하기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장 큰 거는 이 중국 쪽이 계속 문제라는 거죠. M2 나누기 M1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 중국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려주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주요 지표들, 국고채들이나 뭐 달러 금, 뭐 WTI, 뭐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한번 추세를 보면은 일단 확실히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는 저는 결국은 다시 튈 거다. 이 T빌로 돌려놨던 게 다시 바뀌면서 T본드 노트 발행이 많아지면 결국은 튈 수밖에 없고, 조금씩 추세는 지금 약해지고 있고요. 달러는 여전히 뭐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강세, 뭐 금은 좀 약세에 더 가깝고요. 금리가 다시 반등하고 있으니까. WTI는 좀 강세로 돌아섰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약세 추세, 애플은 약간 좀 강세,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이 강세. 근데 지금 RSI 봤을 때 거의 다 온 것 같아 보인다. 요 정도인데, 그래서 뭐 이제 점수적으로 그냥 추세를 살펴보면은, 이제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는 이제 끝이 났고 슬슬 좀 숏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10년 국채도 마찬가지고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좀 약세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일단 여기는 좀 롱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숏 추세가 더 강력해 보인다 생각이 되고, 이제 WTI는 점점 좀 롱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는 약간 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단 숏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애플도 약간 돌렸지만은 여전히 뭐 그냥 여기는 좀 롱에 더 추세가 더 가깝긴 하네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아직까지는 롱 추세,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넘어가고,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좀 증시 쪽만 먼저 보면은, 개별 종목들 먼저 보면은, 뭐 달러 원은 일단 여기 50 볼린저는 사실 좀 넘어가 있긴 하고요. 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금도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뭐 WTI도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보면은, 뭐 삼성전자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저는 하락 추세라고 봅니다. 뭐 기술적 반등 이후에 결국 다시 좀 빠지지 않을까. 이제 뭐 특별하게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그 다음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RSI도 사실 얼만큼 맞고,
뭐 슬슬 기술적인 반등 요거 좀 뭐 차트 때 조금 더 보긴 하겠지만 뭐 거의 다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반등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좀 차트가 더 다르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다 넘어갔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것도 뭐 결국 RSI도 그렇고 뭐 다시 곧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쪽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미국 쪽은 여전히 뭐 다 롱 추세입니다. 추세적으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국내 쪽은 여전히 좀 약세 추세를 계속해서 좀 더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일봉으로 뭐 추세 130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 그냥 일봉 추세만 보여드리면은 일단 뭐 여전히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롱 추세, 추세적으로는 롱 추세고요. 이제 S&P도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롱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쇼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하락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120분봉은 뭐 다 생략하고 일봉만 살펴보면은 뭐 여전히 여기도 넘어가 있고 결국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넘어갔다고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 뭐 다시 넘어오고 다시 좀 하락을 결국은 하리라. RSI도 이제 70 넘어왔고 생각을 하고요. 뭐냐 RSI로 봐도 그냥 이게 3봉으로 보는 게 전 더 맞지 않을까? 상대 강도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이제 변동성도 낮고 이 ATR도 낮기 때문에 결국 다시 이제 벌어지면서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S&P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장도 일봉으로만 살펴보면은 뭐 여긴 그냥 뭐 추세적으로 잘 빠지고 있죠. 결국 기술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하리라. 근데 뭐 RS도 그렇고 뭐 국내는 뭐 조금 더 단기 반등이 있어도 이상하진 않겠다. 이제 기준서 이탈도 한번 했고 그래서 단기 반등 이후에 결국은 하락을 할 텐데 아무래도 하락 추세는 저는 뭐 시작했을 가능성이 국내는 더 높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미 추세선도 130일 기준선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락 추세 아니긴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면은 뭐 120분 그러니까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일봉으로 보면은 뭐 도지 모양 나오면서 결국 돌리긴 했고요. 뭐 구름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돌린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일단 뭐 아직까지 12일 빠지고 지금 한 4일 5일 정도 반등을 했으니까 뭐 기간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또 부족하진 않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기까지죠. 근데 4일이고 13일 4일이고 13일 그러니까 뭐 약간 모자란 측면이 있어서 뭐 한두 번 정도 뭐 더 올라가는 것까지는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든 결과론적으로 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여기 뭐 200일이랑 130일 기준선 좀 걸려 있긴 하고 구름대도 걸려 있어서 좀 저항을 받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나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나 뭐 결국은 여기를 못 넘길 확률이 전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선 상으로 여긴 좀 일단 기준선 주봉상으로 좀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후행스팬도 역전이 됐고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계속 생각은 듭니다. 뭐 코스닥 150은 일단 여기 130일 기준선을 결국 못 넘고 하락을 하고 있고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이 됐고 결국 여기 딱 구름대 여기만 지금 남기고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됐고 50일 뭐 이동평균선 다 역전이 돼 있잖아요. 결국에 다 하회를 했고 그래서 여기만 깨지면 뭐 제가 봤을 때 뭐 단기 반등 뭐 요 정도 하고 이렇게 빠지든 뭐가 됐든 간에 요 구름대 깨지면 미련 없이 하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약간 특이한 점이 있죠.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뷰는 뭐 사실 여기까지가 2009년 바닥 이후로 새로운 신용 사이클이기도 했고요. 이제 그 예대율로 살펴봐도 그렇고 파동론으로 봐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1파고 2, 3, 4, 5까지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A고 B려면 B가 넘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뭐 정말 사실 잘 없는 경우긴 한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뭐 제가 틀렸다라고 결국 나중에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A, B
A, B, C로 이루어져서 조정이 끝났으면 이게 A, B, C여야 되는데 얘가 A, B, C인 거보다는 이거 1, 2, 3, 4, 5로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A고 그냥 여기가 A고 B고 이게 1, 2, 3, 4, 5여서 그냥 이게 불규칙 B. 정말 잘 안 와서 제가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냥 진짜 불규칙 B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이 이제 간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5천을 넘는다. 그럼 제가 진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저는 그냥 불규칙 B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거 이제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려면 결국 여기 마지막 오파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넘어간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게 사실 일봉 요 단기는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이게 그냥 1, 2, 3, 4, 5 요 정도지 않을까라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한 번 더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게 그럼 이제 1, 2, 3밖에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근데 단기 파동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게 끝났다고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요 정도까지 뺐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제 바로 그냥 하락을 할지 요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어찌됐던 간에 그냥 확실한 거는 다이버전스긴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계속 얘로 봐도 그렇고 이게 사실 주가는 고점을 향해 가지만 이 RSI 상대 강도는 계속 약해지고 있긴 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 기준선을 저는 깨면은 좀 문제가 될 거라고는 봅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건 여기 130 기준선까지 깨는 거겠지만 일단 기준선 깨지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들 봐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대 강도도 더 약할 뿐더러 계속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코인도 그래서 그냥 여기가 저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코인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습니다만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이제 A, B, C로 A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A, B, C, B가 떨어지고 지금 C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는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증시가 좀 아무래도 다시 반등을 하다 보니까 빅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좀 약간 박스권을 계속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계속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라델피아도 다시 이제 고점을 넘겼는데 그냥 이게 저는 1, 2, 3, 4, 5에 가는 길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니케이도 이게 도지 나오는 것도 그렇고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니케이는 근데 사실 고점이 다르죠.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니케이 고점은. 그래서 이걸 어디로 봐야 될지 저도 사실 일본을 그렇게 메인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랑 증시랑 그렇게 크게 따라갈 이유가 없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계속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그 ETF 사고 있는 거 증시 쪽 어차피 결국 끝날 거란 말이죠. 늦어도 올해 봄 안에는 끝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슬슬 여기도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일본 쪽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 요게 그냥 이제 1, 2, 3, 4 빠지고 요게 이제 ABC 정도 지금 반등 정도 되고 있어서 저는 거의 조정 기간도 그렇고 조정이 거의 끝난 게 아닌가. 26 변화일도 딱 이제 오늘이잖아요. 오늘 내일 여기 이제 결국 기준선 내려가면서 기준선 내려가겠죠. 이제 계속 같이 주가도 내려갈 확률이 저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항생 중국 쪽 좀 약간 증시 쪽 투입한다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중국 증시는 매우 안 좋게 계속 보고 있고요. 상해도 마찬가지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200일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구름대까지 깨야 확실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달러는 이제 다 깨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환선 기준선에서 이제 지지만 잘해주느냐 이제 그 문제라고 보고요. WTI도 일단 드디어 정배열이 됐고 여기서 이제 후행 스팬 돌파가 됐고 이제 남은 건 200이라고 요 구름대만 뚫고 요 기준선까지만 뚫으면 130일 쭉쭉 다시 갈 가능성도 있다. 금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일단 다 꺾였다. 이제 후행까지 좀 금리가 전 다시 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고 후행 스팬 다시 돌파가 된 거죠. 금리는 치일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뭐 좀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재무부가 사실 QE를 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단기국채를 많이 찍었단 말이죠. 이제 2023년에 대량으로 한 게 다시 다 숭상환이 되면서 이 T빌들이 결국은 다 T노트, T본드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장기금리가 쭉쭉쭉쭉 튀면서 금리가 상승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 재무부 거를 봤을 때 그런 상황이다. 장기국채 확대할 때 금리 높아지니까 주가 빠졌었고요. 단기국채 비중 확대할 때 금리가 하락하고 증시가 올랐었는데 이때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RRP 계정이 이 단기국채 자금들을 다 받아줬는데 향후에는 단기국채 자금을 하더라도 RRP가 못 받아주니까 결국 장기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재무부도 할 거는 이미 다 했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연준도 할 게 없고 은행도 할 게 없고 아무도 할 게 없을 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도 할 게 없고 은행도 할 게 없고 재무부도 할 게 없는 그러니까 연준도 할 게 없는 그러니까 모든 상업은행도 할 게 없고 재무부도 할 게 없고 연준도 할 게 없는 모두가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금리가 좀 저는 좀 우려가 된다. 이제 금리가 하락했던 게 이게 재무부 자금이 좀 단기국채를 많이 찍었던 게 영향이 컸다라는 거를 저도 좀 지금 연구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좀 최근에 계속 한번 살펴보면서 또 다음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